한국은 1900년도만 해도 이미 30세 미만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었고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한국전쟁 때 한번 떨어지겠죠. 그리고 지금은 영국과 독일을 앞서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1919년에 태어났으면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4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산업혁명을 받아들이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두 번째는 기대 수명이 발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갖고 있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00년대 태어났으면 미국에서도 50살을 넘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때 1차 요때 일어났던 요게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이른바 스페니쉬 플루, 즉 스페인 독감이 미국 사회도 강타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6억 정도가 되는데 이때 1억 명이 죽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욱더 강력한 에피데믹이 있었던 거고요. 팬데믹이 있었던 거고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경쟁이 성장주,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것은 1인당 기본소득,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per capita GDP, 그러니까 즉 1인당 국민소득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류가 2000년 넘게 그냥 바닥권에서 있다가 퍼퓰레이션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이 1인당 그 소득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것이 산업혁명이 가져왔던 것, 즉 인구가 많아지고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1인의 개인 소득이 증가하는 것, 이것은 인류 역사상 산업혁명만이 가져왔었던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다양한 문제들을 낳습니다. 당시에 런던의 사진들인데요. 주거로 사람들이 런던으로 모여들지만 당연하게 전기도 없었고 위생시설도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11년 정도 독일 베를린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때만 해서 산업혁명 당시에 이렇게 유적지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런 주거 공간을 가보면 우리 식으로 하면 한 5층 건물에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근데 화장실 딱 하나 있습니다. 5층 건물 전체.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거꾸로 말하자면 그것이 농촌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것이 농촌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왔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항생제라는 페니실린이 발견된 것은 1928년입니다. 1차 세계전이 이제 한참 지난 후에야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항생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류에게 왔던 것은 1928년이었다는 거고요. 이건 1942년의 포스트입니다. 즉 2차 세계대전에서 어떠한 포스트가 미국 국방성에서 걸었냐면 The Race Against Death, 죽음과 싸우는 이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지 않느냐, 총을 맞아 죽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항생제를 미국 군인들은 가지고 있다. 당시 항생제는 아무나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군대에 보급되는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사회보장제도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노동자 운동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회보장제가 처음부터 기획됐던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아동노동입니다. 제가 과거 한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갔었을 때 이렇게 거리에서 음식 파시는 분을 보면은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또한 뭐 일자리는 아니지만 엄마하고 같이 있었던 거고, 당시에 아이들도 대단히 일을 했었는데, 재밌는 것은 1833년에 영국에 도입된 팩토리 액트라는 겁니다. 공장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1833년에야 비로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9세 미만의 아동의 노동을 금지합니다. 그전에는 9세 미만의 아이들도 다 일을 했다라는 거, 공장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1833년에 비로소 9세에서 13세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하루에 9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9세하고 13세까지도 하루에 9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국면이었고, 근데 이 팩토리 액트를 누가 도입을 했느냐? 영국의 노동당은 이 법 도입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럼 아이들은 누가 돌보냐라는 거였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없었죠. 근데 이것을 군인들이 주로 주도합니다. 왜냐? 아이들이 공장에서 죽어나가니까 군대에 올 아이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학교, 초등학교죠. 그걸 군인들이 주도해서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탁해서 맡아주겠다. 그래서 초기에 초등학교, 우리의 국민학교 이런 것들은 대단히 병영적인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무조건 2학년이 되어야 학생의 뭐 성적이고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 1년이 지나면 한 학년씩 올라가서 빨리 졸업해서 군대에 와야 되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팩토리 액트라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복지라든지 보통교육이라든지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일제강점시대를 지나가지고 또 일제강점시대에 이러한 산업혁명의 성과들이라든지 이런 사회제도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식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제도들이 어떠한 역사성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좀 저희들에게 있는 지식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영국에서 대표되는 1830년, 영국이 가장 산업혁명에 앞서갔던 나라인데도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럽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아동 노동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것, 처음에 이제 석탄과 석유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엔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면, 그 다음에 그 큰 변화는 1930년에 있었던 본격화됐던, 물론 19세기 후반부터 사실은 전기라는 것들은 만들어지고 있었고, 에디슨에 의한 것, 그 다음에 패러다에 의한 것, 테슬라에 의한 전기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전기가 산업, 아까 말했던 매뉴팩처링 프로세스, 생산 공정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 전후입니다. 즉 1차 세계대전 이후라는 거죠. 가장 먼저 그 도입이 됐던 것은 1913년에 전기도 아닙니다. 그때는 증기로, 그러니까 석탄으로 됐죠. 처음으로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을 하죠. 컨베이어 벨트를 갖다가 공장에 도입하는 것, 비록 1913년입니다. 그때까지 포드는 대단히 후진적인 자동차, 그러니까 후발주자였죠. 독일의 벤츠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의 어떤 자동차 산업들이 훨씬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컨베이어 벨트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어마어마한 생산성들을 발휘하게 되면서 사실은 독일 기업이나 프랑스 기업이나 영국 기업들을 압도하게 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게 되죠. 하나의 생산 공정의 어떤 혁신이라는 것들이 이러한 질서 재편을 가지고 오고,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는 것은 한참 후였던 1930년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아시는 직류냐 교류냐 이런 논쟁들이 계속해서 논쟁이 왔었고, 결국은 테슬라가 지고 에디슨이 승리하는 이러한 결과도로 나왔죠. 그래서 누가 저는 직류가 좋다, 교류가 좋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단히 늦게 이루어졌고, 이것은 결국은 산업 생산의 어떤 매뉴팩처링 프로세스 혁신하고 대단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리피케이션은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즉 증기라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에너지가 필요한 그곳에 증기기관이 설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공장을 만들었을 때 당시에 여러분 그 프로덕션 뎁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생산의 자동차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포드가 만들 것이냐, 고무 타이어, 유리까지 포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련소와 제철소도 포드 공장 안에 있었고,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옆에는 증기기관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전기가 도입되면서 전기는 원거리에 있는 곳에서도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포디즘이 확산될 수 있었던,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렉트리피케이션, 1930년 이후에 본격화되는 공장에 도입되는 전기는 공장이 그곳의 에너지 생산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비로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은 1930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났던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처음으로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반던스가 아니라, 풍족함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개인 소득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러한 것들을 줄여야만 하는 이러한 사회였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처음으로, 예를 들면 41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동차 생산 공장은 올스톱합니다. 그곳에서 탱크를 만들어야 됐고 대포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게 되고, 미국 전역에 레이션스, 즉 보급 사회가 시작됩니다. 즉 기름은 보급받아야 되고, 음식도 보급받아야 되고, 고기도 보급받아야 되는, 즉 미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미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앵사이어티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남편이 가서 죽었다라는 메시지가 오고, 다쳤다라는 메시지가 오고, 두렵고, 계속해서 음식은,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소의 내장을 먹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니까 육류의 고기들은 군인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장들이라든지 원래 먹지 않았던 부분들을 먹기 시작했던 것도 미국 사회 2차 대전에 나타났고, 바로 이런 배급 사회적인 흐름 속에 나타났어요. 당시의 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포스트냐 뭐냐면 do with less, 우리가 좀 적게 쓰면 they, 솔저죠, have enough, 그들이 풍족하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근검절약하자, 막 쓰지 말자. 또 재밌는 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카쉐어링 서비스가 요즘 모빌리티 혁명이다, 혁신다 해서 카쉐어링 서비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처음이 나왔던 건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건 미국 정부가 붙였던 포스터입니다. 즉 카쉐어링 하자라는 거, 혼자 타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자동차가 럭셔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이 타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타지 말라는 건 뭐라고 써 있냐면, 너 혼자 타면, 그러니까 when you ride alone, you ride with Hitler.
근데 당시에 히틀러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한국전쟁 때 너 차 혼자 타면 너 김일성하고 차 같이 타는 거야. 이런 뜻이 포스터예요. 그냥 적군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까 프레셔가 사회적인 프레셔가 강했는지를 알려주는 포스터입니다. 혼자 자동차 탄다는 것은 전범인 히틀러하고 같이 타고 있다는 거랑 똑같다고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1941년부터 본격적으로 앵사이어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즉 무언가 잘 살아보겠다고 농촌을 탈출해서 도시로 왔고 일자리를 얻었고 아이들은 죽어가긴 했지만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주거 공간도 개선되기 시작하고 집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냉장고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도 193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처음으로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서 조그마지만 냉장고들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냉장고가 만들어지면서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또 아르헨티나에서 고기가 국내로 배달되기 시작하고 미국으로 배달되기 시작하고 유럽으로 배달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흐름들을 보면서 고기도 넉넉하게 먹기 시작했던 시대에 갑자기 모든 것이 스톱되는 내일이 두려운 우리가 패전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끝나는 뭐 이런 영화들 보면은 갑자기 남녀 군인들하고 여성들이 막 키스하고 있고 막 이러한 분위기 환호하고 잘 모르면서도 갑자기 이 사회에 옵티미즘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이코노믹 붐이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대량 생산, 즉 전쟁 때 훨씬 더 생산 기술이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 속에서 대량 소비 시대로 진화하기 시작하고 즉 처음으로 1950년 이후에 대량 소비라고 하는 즉 그전에는 매스 프로덕션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매스 컨숨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서 대량 소비의 사회로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가 진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등장했던 처음의 단어가 아메리칸 드림, 즉 중산층이 될 수 있다. 너도 나도 어떠한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도 너도 나도 일하기 시작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은 여성의 취업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지만 2차 세계대전 때 공장에서 탱크를 만들고 포를 만들고 총알을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었던 사람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한 명이라도 남으면 군대를 가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처음으로 여성이 섬유산업이나 이런 산업에서 중공업 산업으로 직장을 갖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전쟁에 의해서 입증되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자동차 공장에도 이런 중공업 지대에도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결혼하면 앞으로의 미래,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중산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었고 이것이 1960년까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비율이 대단히 커지는 이런 사회를 맞게 되죠. 바로 여기에 저는 옵티미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리미티드 소사이어티에서 제약된 소사이어서 혹은 그러니까 배급이 되는 레이션 소사이어티에서 이것이 사라지는 노 리미티드, 제한 없이 마음껏 쓸 수 있고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에서 우리 둘이 충분히 벌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단독주택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이 사회에 옵티미즘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은 항상 이런 옵티미즘을 가져옵니다. 내가 지금 처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 있을 것이다. 내가 농촌에서 굶어 죽을 바에야 차라리 도시에 가서 그 주거 환경이 위생적으로도 빈약하고 전기도 없고 페니실린도 없고 그렇지만 그곳이 내가 있는 이곳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사람들이 이전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피임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출산율도 높았던 거고요. 그리고 점점 기대 수명도 높아갔던 사회. 그리고 이제 1950년대는 미국에는 드디어 카붐이 일어나는 거죠. 즉 전쟁을 도구를 만들기 위한 무기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와 공장 가동률을 그대로 자동차로 전환되게 되면서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일을 하다 보면 몇 년 뒤에는 자동차를 살 수 있다는 꿈을 미국 사람들이 꾸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옵티미즘의 확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서 당연하게 베이비 붐도 일어납니다. 베이비 붐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팽창되는 거죠. 이렇게 베이비 붐이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는데 내가 미래를 걱정이 되는 순간 아이를 낳기 힘듭니다. 베이비 붐이 발생했던 것은 assurance in the future, 퓨처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들, 옵티미즘이 있어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제도적으로도 분명히 해결해야 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만 옵티미즘이 한국 사회에 확산되지 않는 이상 떨어졌던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부부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까지 출산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젊은 층들이 갖고 있는 앵사이어티인 거죠. 사회는 이런 옵티미즘에 의해서 근데 그 옵티미즘을 뒷받쳐 줄 수 있는 매뉴팩처링 프로세스의 변화,
이것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승리감,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고 efficiency, 그러니까 처음으로 효율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효율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인풋에 더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고 동일한 아웃풋을 더 적은 인풋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했을 때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자동차를 가질 수 있고 주말에는 쇼핑을 가가지고 트렁크가 닫혀지지 않을 정도로 물건을 사올 수 있고 아이가 태어나고 휴가라는 걸 처음으로 만끽하게 되고 이것이 산업혁명이 가져왔던 대단히 큰 사회적인 변화와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옵티미즘이라는 것들이 확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트라이엄프 또는 이피션시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 인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교황 같은 경우에 교황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 내에서 사람이 성장한다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인간이 성장한다는 걸 꿈꿔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신이 결정하는 건데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이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을 때만 해도 인간이 내일을 즉 프로그레스한다는 것 여기에서 제가 정책 의미로 쓴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어떻게 진보할 것인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것인가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금기 시대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기 시작했던 것이 프란시스 베이컨이죠. 베이컨이 처음으로 얘기하면서 과학의 힘, 기술의 힘은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것. 과학과 기술이 인류를 진화시킬 수 있다는 꿈을 처음으로 꾸기 시작했던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심지어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여기서 수직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산업혁명과 함께 인간 개인의 소득이 증가했던 것. 그전에 인류는 한 번도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2000년이 넘게 또는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관점에 따라서 그 수만 년에 걸쳐서 인간은 한 번도 소득이 증가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 정도 벌면은 죽을 때까지 이 정도 버는 겁니다. 그것이 깨지기 시작했던 것, 바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의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간도 끊임없이 단축되어 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저는 뭐 높은 구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더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 4일 노동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산업 기술을 우리가 진화시킨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 4일 갖다가 이념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매뉴팩처링 프로세스를 혁신해서 기술의 혁신을 가져와서 인간이 더 적게 일하면서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옵티미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저 왼쪽은 제가 이 양식을 얘기한 겁니다. 이 농업에서도 있지만 여러분 농업 생산량도 증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인간이 이건 바다에서 잡아서 있는 고기 그러니까 생선들의 수확량이고 양식해서 하는 수확량은 접으시면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1990년대 이후에나 비로소 양식으로 광어에 먹기 시작한 거죠. 1990년 전에는 이러한 양식 산업이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대규모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1990년에 와서야 저렇게 이제는 양식이 자연산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까지 생선 많이 먹었던 적은 100년도 되지 않았고 50년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사회가 겪고 있는 게 뭡니까? 중국 사회에서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이 원래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농경 사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채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채식을 주로 하였습니다. 근데 중산층이 중국 사회에 급변하면서 돼지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죠. 중국 정부는 돼지고기를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난다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대형 빌딩에서 돼지를 AI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대량 생산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고기 생산량들이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 인도죠. 인도도 전 국민의 80%가 넘게가 평생을 고기 한번 먹어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인도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어마어마한 거기 이제 소고기를 먹지 않으니까요. 돼지고기나 닭고기에 대한 소비량들이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도 그러니까 저는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올 수 이런 것들도 기술의 발전에 의한 사회의 인간의 어떤 혜택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술 발전은 다양한 스모그라든지 폴루션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지금 나오는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해야 될 인류의 과제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혁명은 물론 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는 노동 착취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존재했었지만 큰 영역에서 볼 때는 인류를 보다 행복하고 보다 윤택하게 저는 만들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가 역사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과연 디지털 레볼루션 또는 AI 레볼루션은 똑같이 인간에게 옵티미즘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AI 레볼루션은, 디지털 레볼루션은 우리에게 앵사이어티를 주고 있는지, 옵티미즘을 주고 있는지 저희가 그러니까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앵사이어티가 아닌 옵티미즘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기술의 성과들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일이 기대가 되고 다음 주가 기대가 되고 내년이 기대가 되는 사회, 어떻게 기술혁명을 성과들을 확산시킬 것인가? 어떻게 부를 더욱더 축적시킬 것인가? 더 양질의 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또 어떻게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더욱더 치료를 잘 받을 것인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매우 기초적인 어떤 질문이지만 기술혁명은 반드시 이것을 동반시켜줘야만 합니다. 디지털 혁명이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디지털 혁명이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소프트웨어의 기술, 특히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학자들의 얘기는 처음으로 인크리징 리턴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 경제학 원론에서 디크리징 리턴, 즉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똑같은 인풋을 증가했을 때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죠. 디미싱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사과를 내가 6개 먹다가 7개 먹으면 5개 먹어서 6개 먹을 때보다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것. 이런 소비에서도 마찬가지고 생산에서도 디미싱 리턴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것이 인크리징 리턴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학술적으로 많은 경우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프로핏 레이트, 수익률이 여러분 50%가 넘습니다. 우리가 제조업 같은데 현대자동차의 프로핏 레이트는 10%를 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큰 거죠. 왜냐하면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근데 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어떤 판도를 바꾸냐면 워낙 프로핏 레이트가 좋기 때문입니다. 인크리징 리턴들을 처음으로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AI는 어떠냐는 거죠. AI가 상징하는 것은 다르게 우리가 한국에서 기자들의 상상력과 사회적 상상력을 저는 버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오세돌인가요? 이세돌, 죄송합니다. 이세돌에 있었던 알파고가 AI라는 것은 저희 이제 버려야 됩니다. 벌써 오래 지났고요. 알파고가 뭐 바둑이 알고리즘이고 뭐 AI고 이런 것은 공상과학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마케팅이었고요. 그건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오는 앵사이어티,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AI가 해주고 있는 것은 오토메이션, 자동화입니다. 원래 자동화는 과거부터 해왔던 건데 이 자동화의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하고 있는 거고, 자동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자동화를 시키는 것. 자동화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여러분 비행기는 큰 여객기는 4명이 조종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2차 대전 때 폭격기 같은 경우 4명 조종사가 있습니다. 4명이 하는 것을 2명이 하는 것, 이것이 오토메이션이고 2명이 하는 것을 1명이 하는 것이 오토메이션입니다. 지금도 여객기는 사실은 1명만 운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 자동 항법 시스템에 의해서 다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혹시 기장이 졸까봐 부기장이 있는 거고 부기장이 졸까봐 기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오토메이션의 어떠한 진화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여기서 이 오토메이션의 흐름 속에서 옵티미즘을 가질 것이냐, 앵사이어티를 가질 것이냐. 제가 알파고 사건 이후에 사실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몇 군데서 강의를 하다가 어떻게 초대를 받아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뭐 하여튼 몇 군데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님들 다 오셔서 다 하는 건 다 앵사이어티예요. 하도 방송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애가 어느 과를 갔으면 좋겠어요. 의대는 사라지지 않겠죠? 뭐 이런 질문들, 근본적인 이 앵사이어티가 있습니다. 방송인들은 사라질까요? 아나운서도 요즘 AI로 한다던데 내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초기에 대단히 큰 앵사이어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만약에 AI가 이러한 과거의 산업혁명, 즉 우리가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서 가지고 오고 있는 테크놀로지컬 프로그레스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AI가 가져다주는 기술적 진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시장을 바꾸고 있는가? 시장을 바꾸고. 그리고 여기에서 당연한 문제가 있습니다. AI에도.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해결하면서 이 해결의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가 봐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만들어져야 옵티미즘이라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알파폴드라고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에서 올해 8월에 발표했습니다. 8월에 알파폴드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알파폴드로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균의 모든 단백질의 DNA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대체하거나 제약회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DNA 구조를 가지고 보다 더 제약을 더욱더 진화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것, 보다 어떤 백신들을 빨리 만들어낼 것, 어떤 병치료에 있어서 진일보한 속도 진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모든 단백질 구조를 DNA 구조를 다 밝혀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당연하게 앞으로의 의학과 제약의 발전은 대단히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속도로 진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도 올해 9월 달에 있었던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입니다. AI가 우리에게 놀라운 수준으로 인간의 베이직 빌딩 블록에 대한 시각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9월 달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기사죠. 즉,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AI가 사실은 잠깐 알파고 나온 이후에 정체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다시 정체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특히 올해 들어서 새로운 AI 기술들이 진화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 겪었던 mRNA 레볼루션입니다. mRNA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처음으로 백신을 코딩한 거죠. 우리 몸에다가 쟤네들은 저기 병균은 또는 뭐 이런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러이러한 항체를 만드세요. 항원을 만드는 건가요? 이 부분 좀 헷갈리지만. 라고 해서 우리 몸에 인포메이션을 집어주는 것이 mRNA 백신 모더나나 화이자에서 만들었던 거죠. 그것을 맞게 되면, 근데 왜 그것이 마이너스 60도 뭐 이런 걸 필요했냐면 들어갈 때 이 인포메이션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도달하기 전에 이것을 보호해주는 캡슐이 전통적인 캡슐이었던 거고, 이 캡슐이 그러한 냉온에서, 냉장에서 보관되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몸에 들어갔던 것은 지금까지 백신은 실제로 그 병원체를 이길 수 있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와 동일한 구조의 단백질을 우리 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복사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이 아니라 이 단백질은 이렇게 DNA 구조를 갖게 만들어라고 정보를 입력해 준 거고, 그거에 의해서 재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mRNA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mRNA가 얼마나 세상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mRNA 기술은 사실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나타났던 거죠. 재밌는 기사는 뭐냐면 이겁니다. 2018년에 나왔던 글입니다. 뭐냐면 mRNA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못 바꿀 거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인류가 인포메이션을 몸으로 받는 것, 데이터를 몸으로 받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고, 이걸 정부기관이 허가해 줄 일은 없고, 임상실험도 잘 안 해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사회에 대한 소셜 억셉턴스를 갖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이들은 스스로 과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거죠. 그냥 우리는 임상실험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우리 식으로 하면 질병청의 서버 구조를 모더나하고 화이자에게 열어줬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조건으로 거기 먼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임상실험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것을 모더나하고 화이자는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mRNA 기술은 더욱더 비약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파마 인더스트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앞으로 제약산업을. 그래서 머신에 의해서 백신을 만드는 세상. 기계가, 인공지능이, AI가 백신을 만드는 세상으로 저희는 진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약회사들이 위협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다 아까 전에 알파 폴더가 나와서 모든 단백질의 DNA 구조를 밝혀냈던 것, 그리고 mRNA가 나오게 있었던 것, 결국은 노벨상을 받았죠. 크리스퍼라는 도구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퍼를 또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죠. 학자들이. 크리스퍼라는 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유전자를 DNA 구조를 판독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이 크리스퍼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이걸도 올해 9월 달 글입니다. 2022년 9월 12일 날 그린 거죠. 이제 비로소 관련된 의학의 레볼루션이 시작되었다. 스타팅.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더 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팬데믹의 성과들이 결집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AI 기술에 의해서 크리스퍼는 그러니까 즉 일종의 AI라고 볼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없었다면 이건 분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DNA 구조가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고, 바이러스 구조가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단백질의 DNA 구조가 밝혀지는 것. 이제 비로소 제약산업과, 즉 저는 이것은 인류에게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유사한 거라는 겁니다. 페니실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온 균과 싸울 수 있었던 거죠. 자생적인 항체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2022년 8월과 9월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여기서 옵티미즘을 가질 것인가, 앵사이어티를 가질 것인가? 여기서 사라질 일자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옵티미즘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고 나왔을 때 나왔던 기사들이 다 이런 거예요. 로봇이 우리의 전통적인 잡을 다 없앨 거야. 이 기사가 언제 기사는 2015년 기사입니다. 어떻게 로봇이 미국의 일자리를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이 앵사이어티가 팽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논문은 이 옥스퍼드 스터디라고 합니다. 2013년에 나왔던 이 프레이와 오스본이라는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죠. 이들이 했던 연구죠. 대단히 경작적 연구고 수리적인 모델로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이 당시 기술력과 로봇의 어떤 진화들을 집어였을 때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지를 갖다가 학술 논문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 오스본의 이 옥스퍼드 스터디를 갖다가 영국도 한번 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몇 년, 예를 들면 여기서 나왔던 미국의 일자리는 10년에서 20년 뒤에 58% 파이낸스 섹터에서 일하는 일자리는 다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술적으로 대단히 입증한 첫 번째 논문이거든요. 이 옥스퍼드 스터디가 2013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2023년, 내년부터죠. 본격적으로 파이낸스의 일자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국도, 호주도, 독일도, 한국도, 정부도 이거를 계산해서 집어보면 그랬더니 일자리가 대부분 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BBC에서 이런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에. 그 논문을 집어여가지고 영국의 일자리를 어떻게 사라질까 해서 되게 쉬워요. IMO 여기다가 집어이면 돼요. 스튜던트라고 집어이시면 안 되고 맨날 생각하셔서 IMO 예를 들면은 너스, 간호사야. 뭐 이런 식으로 집어이면 여기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 논문에 의해서 너는 몇 년 뒤에 사라져. 레갈 세크레터리 이건 뭐냐면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그 변호사가 아니라 이 지원해주는 이 법무법인에 예를 들면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98%의 비율로 확률로 사라질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밴 드라이버, 화물차 드라이버 이 사람들은 57%의 가능성으로 사라질 거야. 사람들이 이 BBC 기사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들어가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다 자기 직업, 자기 자녀들 미래 직업, 자기 직업, 남편 직업 다 집어 여보는 거죠. 그랬더니 다들 붙이고 다니는 거 너는 68%래. 나는 55%거든. 뭐 이러면서 얼마나 사회 앵사이어티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이것이 한국의 이세돌이 만들어놨던 효과거든요. 사라질 거야. 우리의 미래가 불안해. 기술이 나왔는데 과거로 치면 화력발전소가 생겼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나왔는데 어머 우리 일자리가 사라질 거야. 마부들의 일자리는 실제로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있기 전까지 매사추세츠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장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줬던 게 중에 하나가 얼음 공장이었어요. 미국은 아메리카는 허드슨에 있는 얼음들을 갖다가 우리 식으로 하면 서빙고 같은 게 올렸다가 전 세계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그 얼음을 팔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인도에 있는 부자가 가장 돈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얼음물 마셔보는 거예요. 평생을 얼음물 없는 사회에 살다가 허드슨강에서 그 겨울에 얼렸던 그 얼음을 배로 그러니까 이만한 건 알려도 갈 때는 요만해지겠죠. 그 요만해진 얼음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 필리핀까지 얼음을 수출합니다. 근데 당하죠. 곧 이후 망합니다. 그 산업은. 왜요? 노르웨이가 그랬거든요. 어머, 뭐 허드슨강보다 훨씬 더 순도가 높은 북극해에 있는 빙산을 갖다 우리는 쪼개가지고 팔 거야. 그래서 노르웨이가 얼음 산업을 섞으면 냉장고가 있기 전에 일자리 많았습니다. 이거를 배에 실어서 전 세계로 나눴으니까요. 고가로 팔렸습니다. 얼음은. 한국은 조선시대는 당연하게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서빙고 이런 걸 만들어서 얼음을 여름에도 맞길 수 있었지만 겨울이 없는 나라에 살았던 이런 곳에서는 얼음은 엄청난 럭셔리 굿이죠. 거기에도 일자리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뽑아서 써서 어디 불렀더라는데 기사화했어요. 그래서 텔레마케터 다 사라질 거야. 왜? 자동으로 로봇이 뭐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재밌었던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도서관 사서 보조라고 했더니 도서관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굳이 15위까지 해야 되느냐? 14위까지만 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진짜로 연락을 받았고 제가 아니 이거 그냥 한 거다 그랬더니 그냥 14위까지로 하자. 발표를. 아니 그러니까 기사를 좀 수정해 달라. 그러니까 이러한 요청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도서관 사서가 되려고 하는 특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로 이름 바꿨지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사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지원 안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막대한 공포감들을 자아냈던 겁니다. 근데 과연 옥스퍼드의 스터디는 맞는가? 2013년에 나왔고 10년 후에는 사라진다고 20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했는데 이미 10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여러분 일자리를 뺏기고 있습니까?
인공지능 하면 다들 막 터미네이터 상상하시고 SF 소설에 제가 보기엔 기자들이 좀 더 나아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뭐 하면 터미네이터 이런 부분들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는 일본에서도 그랬어요. 일본은 로봇화를 많이 만들어주면서 유치원 교사는 사라질 거라 그랬습니다. 로봇이 돌봐줄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거 공상과학 영화에도 나와요. 로봇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뭐 질문하면은 다 컴퓨터가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인간의 행동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체되지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도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이 왜 안 됩니까? 좌회전 깜빡이고 우회전하는 사람, 술 안 친 것 같으면도 음주운전하는 사람. 이거는 기계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오히려 이 예측할 수 없는 속에서 인간은 발전합니다. 그렇잖아요. 연애를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으신 분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좋아했는데 파트너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기분 나빠할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릴레이션십은 언제나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서로의 감정들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지능이 진화하고 인간의 사회성이 진화하는 것. 가르쳐준 대로만 다 되지가 않다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인간은 예측 불허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역까지 저는 많은 부분의 일자리는 사라질 겁니다. 얼음 공장이 사라졌듯이.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엄마가 얼음 사갖고 오면 심부름값 더 줘가지고 쫄래쫄래 가서 그러면 집에 이제 전기 냉장고가 없었던 거죠. 그런 기억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고 젊으신 분들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나요. 어머니가 집에 세탁기 들였을 때 냉장고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의 삶을 윤택하게 했는지는 저는 많은 기술 진화 중에서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많은 걸 준 거는 세탁기하고 냉장고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세탁기도 달라져요. 냉장고도. 지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서 사시면서도 김치 냉장고도 있고 냉장고도 크신데 두 분이서 뭘 그렇게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저한테 전화 와서 김치 냉장고 하나 더 사면 어떨까? 아니 바꾸시게 아니 옆에 하나 더 놓게. 항상 쟁겨 놓으시는 거죠. 근데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부자는 냉장고를 줄입니다. 아마존이라는 서비스에서 우리가 신선 제품 배송하듯이 필요한 건 그때그때 배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일수록 냉장고가 줄어드는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굳이 그렇게 때려 모으질 않는 거죠. 재밌는 현상은 이 힌턴이라는 사람이다. 쭉 프레이 힌턴은 딥마인드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은 뭐 머신러닝 딥마인드, 즉 알파고도 그 딥마인드 기술을 이용한 거죠. 딥마인드 기술의 대부입니다. 캐나다 대학교 교수죠. 이 사람이 2016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딥마인드의 대부예요. 완전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제자들이 구글에 가 있고, 페이스북에 가 있고, 다 가 있습니다. 국방성에 가 있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2016년에 글에서 블라블라 여기 적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작은 글씨라서 옆에 큰 글씨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뭐냐면 방사선학과, 라디올로지스트, 방사선학과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걸 스탑해야 된다. 왜? 앞으로 5 years, 5년 안에 기계가 훨씬 더 잘할 거니까. 그러니까 즉 MRI나 CT 촬영의 엑스레이 판독은 이 이미지 분석을 하고 있는 기계가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다 할 거니까 방사선학과에 대한 그 방사선학 이 판독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학교도 과도 없애야 된다.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대부잖아요. 학자 중에서도 학자고 모든 제자들이 가장 뛰어난 딥마인드의 기술자들입니다. 5년 뒤에 사라진다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2016년. 그러면 5년 뒤는 벌써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라디올로지스는 증가했습니다. 저는 딥마인드 기술은 이러한 MRI나 CT의 판독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것을 0.01%의 실수를 기계하더라도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훨씬 더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인간이 실수하고 졸면서 이거는 암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기계가 경고음을 주면서 암일 수 있으니 다시 봐. 나는 암이라고 봤는데 머신러닝 기계는 인공지능은 암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시 봐. 해서 이 정확도를 높여내는 겁니다. 인간이 기계와 협업해서. 인간이 기계와 협업해서 훨씬 더 확률이 좋은 MRI 판독과 CT 판독과 엑스레이 판독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옵티미즘을 줄 수 있습니다. 라디올로지스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뭐냐면 이 딥러닝이 훨씬 더 이런 인간보다 더 낮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러한 수많은 에러들이 딥러닝에도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여러분 금방 올 것 같았잖아요. 테슬라 맨날 일론 머스크 뻥치잖아요. 다음 달에 될 거야. 6개월 뒤에는 될 거야. 현대자동차도 하고 다 모든 뭐 GM도 마찬가지로 다 자율주행 합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과거에 독일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자율주행은 지금도 올 수 있다. 지금 수준에서 휴먼 드라이버를 다 법으로 금지시키면. 왜냐하면 다 인간,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수준으로서는 말해서 레벨 3라고 하는데 레벨 5까지 가는 기술적 시간도 걸리지만 레벨 3도 충분히 가능한 것은 사람을 운전 못하게 하면 된다. 모든 도로에서. 왜? 사람이 문제니까. 사람을 예측 불허하니까. 기계가 판독할 수 없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걸 내가 공약에 내세우면 나는 총선에서 떨어질 거야. 지금 얼마나 운전을 좋아하는 특히 남성들이 많은데 그들이 나한테 등을 돌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즉 정책 판단도 기술적 수준도 진화해야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회에 만들 것인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저는 자율주행의 시대가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5년 뒤에는 나 운전면허 배워 마라. 아니면 장롱석 운전면허 다시 끄집어내서 어떻게 좀 배워? 아니야. 자율주행 온다며 안 해도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제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는 테스트하는 데 많아요. 영국 런던에서 로마에서 여러분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 골목길에서 관광객들이 막 수십 명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걸 삐집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시대가 오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딥러닝도 모든 것이 금방 가능할까 해서 실제로 그래서 AI 윈터라는 것이 옵니다. 세컨드 윈터고 퍼스트 윈터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하게 됩니다. 윈터란 뭐냐면 AI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딥마인드가 일시적으로 2016년, 2017년, 18년 특히 코로나 팬데믹 전반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뭐 그래도 뭐 바뀐 거 없네? 실망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들을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논문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이것도 올해 나왔던 글이네요. 딥마인드가 hitting a wall. 이것도 저기 인공지능 학자가 쓴 겁니다. 대단히 유명한. 그러니까 벽에 부닥쳤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딥러닝이 is hitting a wall. 벽에 부닥치고 있다. 올해 3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즉 기계가 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AI가 못하더라. 뭔가 문제점이 있다. 이걸 방법을 개선하자. 이 AI 학자는 방법론의 개선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개선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요즘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IBM의 왓슨 얼마나 또 왓슨이 인간의 의학을 해결해 줄까 해서 그래서 한국의 대형 병원들 다 왓슨하고 계약합니다. 왓슨은 프로젝트를 멈췄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변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거의 끝내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싱글 에러가 하나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하나의 에러만 해도 이것이 인간의 코스트 오브 라이프, 인간의 생명하고 관련된 거라면 이 부분은 즉 그 기술이 단순하게 어떠한 good enough, 충분히 좋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좋아야 됩니다. 완전 무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인류는 딥마인드와 AI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고 앞으로 더 찾아내면서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처럼 인류의 소득이 증가하고 삶에 대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AI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라니 같은 뉴욕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는 뭐라고 얘기냐면 오토메이션은 자동화는 노동을 리플레이스, 즉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다른 곳으로 배치한다. 디스플레이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플레이스가 아니라 디스플레이스. 다른 곳으로 바꿔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올해 또 5월 달에, 3월 달에 뉴욕타임즈에서, 이건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케빈 윌슨 대단히 유명한 이쪽 과학 쪽, 기술 쪽 관련된 뉴욕타임즈 기자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소스 오토메이션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스 오토메이션. 고만고만한 자동화가 엄청나게 됐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기업들이 어려워질 때, 노동생, 고용자들을 다 데리고 없으니까 일부 해고를 하면서 그거를 기계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전에는 노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쉽게 기계로 대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소스 오토메이션들이 본격화되어 있는데 소스 오토메이션은 한국 사회는 이미 많이 들어왔어요. RPA라는 겁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병원 가면은 여기서 이거 진료받으면 저리로 가라고 저리 가라고 이런 것들 다 하는 것 또는 보험회사에서 사고 나면은 자동으로 일부는 기계가 처리해 주는 것 이런 것을 RPA 그러니까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많이 도입됐고 요즘 병원, 은행, 보육들 뭐 이런 거 다 붙이면서 우리 RPA 도입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3명 일하는 거 2명 일하게 되고 2명 일하는 거 1명 일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당장 그 당사자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거고 그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하는 거고 그 기업이 그 번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당사자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소스 오토메이션이 확산되는 것, 고만고만한 즉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상황들이 확산되는 것 쉽게 나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앵사이어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분명히 앵사이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정신승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지점들을 찾아내고 잘못된 이해에서 나왔다라면 그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이것이 나타나는 사회적 후속 효과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 효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인류 사회가 진화하는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짧게만 설명, 이 플라잉 셔틀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배를 짤 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플라잉 셔틀. 1733년에 플라잉 셔틀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것이 영국사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섬유산업에서 먼저 일어났죠. 1964년에 이거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 스피닝전이라는 방적기가 만들어집니다. 대단히 혁명적이었어요. 혁신적이었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영국 정부가 이것을 수출 금지 기계로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섬유산업을 앞서 있었던 건 스페인이었어요.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스페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쪽에서 향료들을 수입하면서 되게 때깔 있고 색깔 있는 옷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손으로 플라잉 셔틀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영국이 처음으로 여기다 기계가 왔다 갔다 하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옷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스페인의 섬유 산업을 완전히 몰락시킵니다. 이 방적기는 그래서 스페인이 맛보지 못했던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커튼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카씨에서 모카를 뽑아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커튼진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사회에 도입되는데 여러분 미국이 모카 산업이 발전한 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발전했던 것은 인도입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을 포기하고 독립은 인정해줘도 인도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으로 모카실에서 모카를 뽑고 있었거든요. 영국이 섬유산업을 전 세계에 주도했으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실은 인도에서 왔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기계, 커튼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돌돌돌 돌리면 깨져가지고 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했고 이건 인도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했죠. 만약에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돌렸다고 생각하면 지금 인도가 미국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시기에 이것은 국가가 보조한다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기술이 지금 대단히 대형 국가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 테크놀로지 갭이 잘못될 경우에는 국제 시장 질서를 재조직합니다. 그래서 AI 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퍼스트 윈터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80년과 90년에 그때 동서냉전 시절에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거야. 그랬더니 이 동서냉전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정부 고위 관리들이 야 그러면 만들어봐. 어마어마한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대학교에다가.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AI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말랐던 것. 정부 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것. 이것이 윈터입니다. 이 윈터가 20년 정도가 진행됐었고 뉴욕타임즈는 2005년에 스프링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 스프링의 특징은 뭐냐면 2005년의 기사입니다. 기업들이 이끌고 있다. 돈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AI가 돈 되기 시작하니까 소련과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회사에 필요하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필요하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여기도 AI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6년 이코노미스트 뭐라고 하냐면 이거 지금 AI 탤런트들 어쿠이션, 탤런트를 구하고 AI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서 맨하탄 프로젝트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맨하탄 프로젝트 뭡니까 여러분? 1940년대 후반에 미국이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아인슈타인부터 비롯해서 모든 전 세계 과학자를 강제로 데려와서 진짜 맨하탄에다가 철동 같은 보안 속에서 너네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핵폭탄 만들라고 했던 거죠. 즉 AI 관련돼서도 맨하탄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벌써 오래전에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AI 인재들이 현재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AI 기술이 격차가 심화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금 빨리 뒤쫓아가야 되는 이유는 시간이 뒤쫓아가면 이 갭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민족주의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민족주의 부분 좀 넘어가고 AI 내셔널리즘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이낸셜 타임즈가 다뤘던 시리즈 기사인데요. 즉
이거에서 New Arms Race, 그러니까 즉 새로운 군비 경쟁을 하는 것처럼 서베일런스 테크놀로지라든지 AI 테크놀로지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중국과 미국 중심으로 이 암스 레이스가 대단히 강력해지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테크놀로지 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방직기라든지 커튼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컨드 에이 윈터가 2018년, 19년, 20년에 왔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깨지면서 뭐 기억해 앞으로 이제 언론이 나올 겁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2021년 개발되면서 딥러닝을 극복할 수 있는, 물론 딥러닝을 기초 기술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의해서 텍스트 투 텍스트 또는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가 만드는 기술이 특히 텍스트 이미지는 지난 8월부터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콜로라도에서 1등한 예술상이 이 기술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사람을 한 명도 안 하고 작품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기술로 만들어진 건데요. 다 이거 그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그냥 텍스트만 넣어주면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내요. 무한대로. 여러분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김정은을 피카소 스타일로 만들어. 그럼 피카소 스타일로 만듭니다. 김정은을 달리 스타일로 만들어봐. 그럼 달리 스타일로 만드는 거고요. 다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어떤 겁니까? 옛날에 있었던 게임에서 후졌던 이미지를 갖다가 좀 더 이쁘게 만들어봐. 그러면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게임 산업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네이버 웹툰도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채택을 할 겁니다. 즉 과거에는 웹툰 하려면 그림 그리려면은 많은 보조 작가들이 옆에서 같이 그림 그려줬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메인 줄기만 그 작가가 그리면 보조 작가 없이 웹툰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 넣어주면 동화에 맞는 사파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게임에 들어가는 이미지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동화에 있는 그래픽 작가가 사라진다? 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라인을 만들어주고 그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주고 다듬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5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하는 거일 뿐입니다. 동화 작가에서 그림 일러스트가 5명이 있었던 것을 1명이 하는 거. 이것이 지금의 변화들이 올해 8월과 9월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AI 텍스트 집어넣으면 동영상도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미 동영상을 만드는데 중간중간에 이 시퀀스 이 부분들을 지금 이 AI 기술들이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질문, 오늘의 주제.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진화 속에서 어떠한 옵티미즘, 어떠한 퓨처를 그리고 어떠한 확신들을 줄 것인가. 그래서 다시 아이들이 출산해도 걱정 없는 경제 미래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한국 사회 옵티미즘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게 큰 숙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폴라니 학자가 얘기했던 헝가리 학자였지만 유대인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 산업혁명을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경제사 학자입니다. 그다음에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대전환이라는 것을 1943년에 쓰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어땠는지를 이 역사책에 썼죠. 그러면서 말했던 것은 캐피탈리즘, 여기서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라는 것은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하고 동일합니다. 산업혁명은 arrived unannounced.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새벽처럼 예고 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당대의 어떠한 학자들도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 머신 인더스트리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하이데거라는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 보고 앞에서 주저앉았다 그래요. 어떻게 인류가 이 많은 에너지를 저 작은 공간에서 생산할 수 있을까? 당대의 철학자가 화력공장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머신 인더스트리가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t came as a complete surprise. 완전한 놀라움으로 사회에 다가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이나 윈드도 한국 사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지금 미국 사회에서 유럽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테크놀로지 기술들이 발전하는 것. 그래서 풍족한 에너지를 절약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낭비해서 쓰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풍족하게 가격 걱정하지 않고 너무나도 에너지가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고 그런 사회, 어번던스, 풍족한 사회. 과거 아메리칸 드림이 꿈꿨던 풍족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한 디지털 레볼루션, AI 레볼루션을 보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인 옵티미즘으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